봅시다. 자, 뭐야? 아직 안 나왔네. 자, 여기서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평소에 우리가 모의고사 풀이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문 바깥에 있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랍니다. 이거 유물론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이거 완전 골 때리는 이론이라고 했죠. 물이 뭐야? 물질을 말합니다. 유는 뭔데? 있다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유물론이야. 심지어 뭐까지?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 상상, 뭐 이런 사랑 이런 것들까지 전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바로 뭐다? 유물론입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자, 다음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야. 그래서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라는 점에서 벌써 뭐랑 반대야? 유물론이랑 반대야. 자, 그래서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주관적 관념론이야. 자, 그리고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했답니다. 그 말은 뭐야?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라는 것도 거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라는 것도 거부. 자, 그래서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 바로 뭐야? 유물론을 비판하는 내용인 거죠.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주관적 관념론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봤답니다. 자, 잘 보세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사물 대상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누구는 얘를 보고 주황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얘를 보고 빨간색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얘를 빨간색으로 보는 관계랑 얘를 주황색으로 보는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이야기야. 왜 그런데? 이 책상을 빨간색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저 사람밖에 없어. 이 책상을 주황색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이 두 사람, 이 사람과 이 책상과의 관계, 저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 얘네들 안에서만 빨간색과 주황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를 비판하면서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을 비판한 거죠. 윤욱이 이거 있어 프린트? 풀었어. 오케이. 자,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 존재라고 칭하며, 자, 현 존재라고 칭했고 우리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 나왔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맨 앞쪽에 보면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잖아, 우리 인간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 존재라고 칭하며,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답니다. 자, 그럼 현 존재가 아까 뭐였어? 인간이었잖아, 인간.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봤답니다.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봤대요. 얘네를 과거, 현재, 미래니까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현재는 과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미래는 현재 없이 존재할 수 없고, 현재는 미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상호적인 어떤 의존적인 관계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그러니까 떼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했대요.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답니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까지, 여기서부터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까지, 얘가 뭐야? 저 위에서 얘기했던 시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걸 말하는 거죠. 얘네가 다 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한꺼번에 엮여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한 존재자가 되는 거야. 보여, 민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보여? 자,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대요.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잘 보세요, 현 존재 인간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물음, 존재 물음이었잖아, 맞죠?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 자, 그럼 존재에 대한 물음이 아까 뭐라 했어? 철학 과제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무엇이랑 연결지었어? 삶의 유한성. 뭐 때문에? 현 존재는 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안 죽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안 죽는데? 시간은 안 죽죠. 시간은 무한하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시간은 동시적, 상호의존적이고 동시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시간은 무한한데 현 존재는 죽음 때문에 유한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시간 뒤에 유일하게 서 있는 이 현 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게 이제 이 하이데거의 철학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제목이 바로 존재와 시간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 봐봐.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한 게 바로 뭐였다? 서양 전통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했다? 비판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이데거는 시간과 동떨어진 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자, 손 안에 있음, 그 다음에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자,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나왔던 말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외시고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존재자가 뭘 말하는 건데? 현 존재에게 뭐로 쓰이는 거 말하는 거야?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하는 도구인 거야, 도구. 알겠죠? 이 도구라는 존재자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나는데, 전자, 손안에 있음은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손안에 있음의 내용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이제 망치 예시 나와 있으니까 망치, 목적 뭐야? 못을 박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못을 박는 용도로서 망치를 사용하면 얘는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못이 있어. 망치로 제 용도에 맞게 박았어. 용도에 맞게 썼지. 용도에 맞게 썼으면 객관화된 대상으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냥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현 존재에게 사용될 뿐인 거야. 그런데 후자는 뭐냐면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났다가 무슨 말이야? 망치로 못을 박는데 망치가 부러졌어. 그러면 도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니? 잃어버렸니? 잃어버렸지. 그때 뭐 하는 거야? 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오 씨발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평소에는 망치를 보면서 왜 이래라는 생각을 안 해. 그냥 받기 바빠요. 근데 부러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오 씨 이거 왜 이래? 가 되잖아. 그때 처음으로 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뭔데? 요 눈앞에 있음이죠. 자, 다음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어 이 방식을 설명했답니다.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야. 객관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 상태가 바로 뭐야? 손안에 있음이라는 상태입니다. 손안에 있음. 현 존재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야? 쓸모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손안에 있음은 쓸모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한편 망치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눈앞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으로 눈앞에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야. 이 문고리를 예로 들자면 이 문고리를 여러분들 평소에 인식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위로 열든 아래로 열든 열고 들어올 땐 신경을 안 써. 근데 지난번에 누가 부러뜨렸니? 봉준이요. 민우가 부러뜨렸잖아. 야 봉준이. 맞습니다. 아 오케이. 민욱이. 아 민우이가 맞아. 아니. 자, 그래서 들어오는데 누가 부러뜨렸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랬어? 얘 원래 이렇게 약했어. 건거했어. 이거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러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현 존재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생각해봐. 손 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 둘 다 뭐 하는 거야? 현 존재가 저 존재자와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둘 다 관계를 맺는 건 똑같아. 자, 그래서 자,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원래는 손 안에 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눈앞에 있음으로 바뀌는 거야. 부러지는 순간.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잘 보세요. 사물을 뭘로만 봤다?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고 했다. 그러면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고 했다는 건 사물을 뭘로 보지 않고 도구적 맥락으로 보지 않고
뭐로만 봤다? 객관적인 입장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있어. 이 펜의 목적은 쓰는 게 목적이야. 근데 펜을 쓰지만 않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놓고 서양 전통 철학은 어쩌고 있었다는 거야? 펜의 존재란 무엇인가? 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뭐가 변화됐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 도구적 맥락은 생각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그냥 얘의 존재하는 방식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대상을 객관화해서만 보려고 하는 거야. 도구적 맥락은 빼버리고.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펜을 대부분 경험하지 펜의 존재를 따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은 경험된다. 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가지고 있고, 현 존재는 인간이었죠. 인간이 뭘 가지고 있어? 실존적인 지평을 가지고 있고, 존재자는 아까 망치였죠. 도구.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 생각을 통한 이 알을 통한 지식을 통한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고.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한다가 무슨 말이야? 방금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 펜은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경험하는 거야? 내가 써야지 경험하는 거야. 근데 펜을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올려놓고 이 존재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만 탐구하려고 하는 거지. 경험은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존재를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 라고 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는 거죠. 얘가 빨갛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감각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답니다. 자,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가지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래요. 대응설은.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또 아니랍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봤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현상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 이게 뭐야? 이 펜이라는 사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관계를 가지는 거야. 내가 이 펜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관계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 펜을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랑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 아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나는 이 펜을 만지면서 딱딱해 라고 느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얘는 딱딱한 펜인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펜을 만졌는데 말랑해 라고 느껴. 그러면 이 펜에게는 사실은 딱딱함의 속성과 말랑함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내가 딱딱해 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가 은폐된 거야? 말랑하다는 속성이 은폐된 거지. 이해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다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은폐한다는 거. 알겠죠? 자, 다음 하이데거는 뒤에는 안 읽을게요. 넘어갑시다. 자, 풀어왔다고요, 민우가. 네. 다 부를까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 답지까지 보고 왔어? 아니요. 그거 안 봤어요. 그냥 자, 너 답지가 어차피 없구나 여러분들. 저기 프린트니까. 자, 1번에 5번 내리세요. 2번에 3번. 자, 다음은 3번에 4번. 자, 다음 4번에 5번. 4번 문제만 봅시다. 자, 보기에 보면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간답니다.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음이죠. 자,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때 철수는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는 걸 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봤어. 이게 바로 뭔데? 눈앞에 있음. 대상을 어떻게 봤다? 객관화해서 본 거죠. 자, 수리한 뒤 평소처럼 자전거를 다시 타고 등교했답니다. 다시 뭐가 된 거야? 손 안에 있음이 된 거죠. 맞죠?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선지 밑에 보면, 자,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겠군. 아까 얘기했듯이 방식의 두 가지가 뭐였어요? 손안이랑 눈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 다른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지문 한번 봅시다. 미니멀리즘 음악입니다. 자, 미니멀리즘 음악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태동한 현대 음악의 한 흐름으로 라몬테 영, 테리 라일리,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 등이 대표적 작곡가로 꼽힌답니다. 이들은 소수의 음형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에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와 화성 전개를 과감히 축소하여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했대요. 어서오세요. 잤니? 너 이거 숙제 풀었어? 아니요. 가지고는 있어? 네. 꺼내세요. 그럼 펼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나 화성 전개를 과감히 뭐했어? 축소하고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했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겠지. 그러면 음악들이 쭉 있으면 음악들이 길고 굉장히 구성이 복잡할 거야. 구성이 복잡한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 과감히 축소해버리고 미니멀리즘은 소수의 음형이나 단순한 패턴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없어? 네.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있다. 자, 단순한 패턴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단순한 패턴만 계속 반복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패턴은 동일하니까 자꾸 뭘만 듣게 되겠어? 그 속에 있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 패턴이 단순하지 않으면 패턴을 알려고 할 텐데 패턴이 단순하면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지금 뭐야? 이 미니멀리즘 음악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반복은 주제를 강조하여 이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도 다 마찬가지죠. 반복은 주제를 강조하는 거. 자, 예컨대 제시부, 발전부, 제형부. 이거 그냥 글쓰기 3단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 구성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제시구에서 등장한 형태로 뭐 하는 거야? 등장한 주제가 다시 회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따지면 서론 부분의 주제 얘기했다가 본론에서 쫙 펼쳤다가 결론 부분에서 서론에서 했던 주장을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똑같죠? 자,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 및 강화하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을 빌리면 이와 같은 것의 반복에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음악의 각 부분은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역할이 많아 적어? 역할이 적은 거야.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 이러한 역할만 수행한다는 거죠. 반면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랍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사실은 이 반복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음색, 강세 등의 미세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야. 자, 그럼 매 순간 드러나면서 감상자는 자꾸 뭘 느끼게 돼요?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느끼게 되는 거야. 매번 달라지니까. 그래서 마치 천천히 회전하는 만화경처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몬테 영의 작품 컴포지션 1960 넘버 7은 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이 작품은 연주자가 완전 5도 관계에 있는 B음과 F음의 건반을 동시에 장시간 누르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두 개의 건반을 동시에 장시간 누르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시간을 쭉 지속해가지고 반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5도는 정수비를 갖는 음의 간격으로 동시에 울리는 이 두 음은 단순히 한음과 한음의 조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배음들의 어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완전 5도 관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엄지 쪽에 있는 건반이랑 새끼손가락 사이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건반을 두 개를 꾹 눌러서 계속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이 두 음만 들리는 게 아니고 뭐도 들리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배음, 요 사이에 있는 배음들까지 다 이제 느껴지게 된다는 거야. 자, 두 음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면서 감상자는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의 전개와 이들의 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두 음이 지속되는 거야. 건반을 두 개밖에 안 눌렀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매 순간 색이나 강세, 높이 등의 그 음을 이루는 배음의 구조에 미묘하게 뭐가 만들어져? 변화, 아까 얘기했던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면서 감상자는 음의 지속을 통해서 음 내부의 배음 전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라몬테 영이 음의 지속을 통해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을 탐구했다면 스티브 라이히는 피아노 페이지에서 위상 변이를 통해 이러한 차이 생성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구현했답니다. 자, 그러면 위상 변이란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며 처음에는 완벽히 일치하던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이랍니다. 자, 동일한 음악 패턴을 어떻게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을 위상변이라고 한다고. 동일한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데 피아노는 이렇게, 바이올린은 조금 더 길게, 첼로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이 길어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겹치는 게 많아지겠지. 맞죠? 그래서 점점 겹치다가 그 겹치는 정도가 매 마디가 진행될수록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또 계속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두 악기가 내는 음들이 점차 겹치고 밀리면서 자꾸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속 달라지는 거야. 겹치는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 마디가 진행될 때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동어 반복의 효과를 통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답니다. 여기서 동어 반복이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 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일컫습니다. 자, 동어 반복 효과를 통해서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아노 소리 하나, 바이올린 소리 하나, 이 피아노 소리만 계속 반복했다면 이런 차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 피아노 소리를 반복하면서 바이올린 소리를 또 얹어서 반복했더니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야.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면 피아노만 있었을 땐 전혀 못 느꼈던 거를 바이올린을 얹으니까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제서야 느낀 건 어디서 가지고 있었냐면 이 피아노 소리가 원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었던 걸 바이올린 소리를 얹으면서 어떻게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어 반복이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 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일컫는데, 미술가 칼 앙드레가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는 식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선보였듯이 재료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특정 상징이나 주제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매번 달라질 테니까 소리가. 자, 다음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의 감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답니다. 감상자는 음악이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전통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듣는 이 음향은 방금 전에 그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대요. 음악적 경험은 전통적인 음계와 화성 구조의 틀을 넘어 자체에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데? 이 미니멀리즘 음악은 비슷한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잖아. 그러면 어차피 패턴은 한 번, 두 번 들으면 바로 알 텐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리는 거야? 전에 나왔던 마디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그 차이를 자꾸 생각하면서 듣게 만드는 거야. 들을 때. 그러면 감상자를 뭐 하게 만들어? 원래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 존재에서 뭘로 만들어버려? 능동적 참여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원래 전통적 음악에서는 그냥 이 음악의 주제가 뭐지? 라고 하면서 주제를 알아맞히는 어떤 그런 감상자였다면 이제 나중에는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에 소리의 한 음을 다 집중하면서 전에 나왔던 소리랑 지금에 나오는 소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자꾸 고민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감상자를 바꿔버리는 거지. 미니멀리즘 음악은. 자, 이처럼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표면적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 작법. 왜 역설적인 작법인데? 반복이잖아. 반복인데 뭘 만들어내? 차이를 만들어내잖아.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데 차이를 만들어내. 그래서 역설적인 작법이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 작법을 통해서 전통적 음악이 유지해온 주제 중심적 서사를 과감히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미니멀리즘 음악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음악이란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매개체가 아니고 그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들을 감상자가 경험하도록
여지를 열어주는 미적 형식이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부터 답을 좀 불러주자면, 자, 1번에 3번, 자, 다음 2번에 1번, 자, 다음 3번에 4번, 자, 다음 4번에 3번.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A는 누구였냐?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라몬테용. 맞죠? B는 피아노 베이즈 스티브 라이히. 자, 그래서 라몬테형은 뭐였어요? 이 5도 관계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꾹 오래 누르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스티븐은 뭐였어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데 서로 시간의 차이를 두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4번 선지에 시간적 중첩에 의한 음들 간의 어울림. 시간적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야? B에서 드러나는 거겠죠. 음의 지속은 뭐야? 건반을 꾹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중첩과 음의 지속을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뒤바꾸면 되겠죠. 얘네를 서로 뒤바꾸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4번 선지를 A는 패턴의 시간적 중첩 다시 다 빼야 되겠죠. A는 음의 지속에 의한 음들 간의 어울림. 그 다음에 B는 패턴의 시간적 중첩에 의한 깊이의 탐구.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자, 베르그송이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해 떠올릴 생각 한번 봅시다. 자, 철학자 베르그송은요, 시간을 공간처럼 균질하고 분할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했답니다. 얘를 비판했대요. 그래서 그는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채 점처럼 늘어선 공간화된 시간에 불과하다고 봤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시계도 같다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공간처럼 분할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걸 비판했는데, 시간의 공간처럼 균질하고 분할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게 바로 그 물건이 바로 뭔데? 시계잖아. 그래서 시계를 비판한 거야, 베르그송은.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음악에서 균질하게 분할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건 어느 관점이었는데? 전통적 음악이었죠. 저 제시부, 발연부, 뭐 무슨 부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걔네들마다 규칙들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분할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다음 셋째 줄부터 이에 맞서 그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지각 속으로 녹아들어 새로운 상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이질적이고 질적인 흐름으로서의 지속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시간이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에서 온전히 체험되는 살아있는 흐름 그 자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선지 한번 가봅시다. 뭐가 틀렸는지.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가 표면적인 음의 배열을 넘어서는 지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표면적인 음의 배열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뭐 말하는 거야? 아까 그 라몬테형 얘기하는 거잖아. 5도 관계에 있는 건반 꾹 누르는 거. 맞죠? 지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작곡가가 악보에 담아낸, 잘 보세요, 순수한 창작 의도를 감상자가 오로지 재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 자기가 나타내주는 거잖아. 그려내주는 거잖아. 감상자가 오로지 재현하도록 이끄는 소통 방식이야 이게.
미니멀리즘 음악의 방식이 뭐였어요? 상대 그 연주자는 그냥 음을 두 개를 누를 뿐이야. 그거 표면적인 거잖아.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음 사이의 배음을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야? 감상자가 느끼는 거야. 그러면 연주자가 이 사이에 있는 배음들을 연주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다고. 그냥 오도 관계에 있는 건반 2개만 꾹 눌렀단 말이야. 그럼 그 속에 있는 건 누가 감상했는데? 감상자가 감상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작곡가가 악보에 담아낸 순수한 창작 의도를 감상자가 오롯이 재현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니야. 재현이 아니고 감상자가 알아서 느끼는 거야. 작곡가가 악보에 담아낸 순수한 의도가 뭔지는 몰라. 그리고 감상자는 몰라도 상관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배음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어울림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미니멀리즘 음악은. 아까 반복,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반복 생기는 거 있지. 반복이 이어지면 감상자를 뭘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한다고 했어? 전에 나왔던 음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그 차이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걸 똑같이 감상자가 재현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야.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순수한 창작 의도를 감상자가 오롯이 재현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뒤에 남아있는 3번이랑 4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